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전쟁 속에서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올해 연말 주가 전망치를 하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최대 강세론자까지 이 시장에 대해서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더욱 어두워지는 실정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전략을 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상황을 브리핑을 하고 와야겠죠?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하고 오시죠. 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37% 하락하면서 32,80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3.62% 급락하면서 12,83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2.95% 하락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영역에 진입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20%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신제품 출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7% 하락하면서 15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78%, 알파벳 A도 4.19% 하락하면서 기술주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보시면 5.62% 하락하면서 2,74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도 4.02%, 엔비디아 하락폭이 큽니다. 6.91% 하락하면서 역시나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 13.98% 올라오면서 36포인트 선을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유가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유가 같은 경우는 3.2% 상승하면서 11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도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종목들은 모두 항공주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따라서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주 연료 비용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32% 상승한 후에 항공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15% 급락했고 델타 항공도 12.78%, 아메리칸도 11.99%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주를 볼 텐데요. 항공주랑 달리 에너지 관련주는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으로 오히려 수혜를 본 쪽이죠. 슐럼버거 같은 경우는 8.12% 상승하면서 42달러 선에, 할리버튼도 6.18%, 베이커 휴즈도 4.70% 상승하면서 34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 ADM 같은 경우는 현재 아처 데니얼 미들랜드의 줄임말로 곡물기업인데 곡물기업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41% 상승하면서 83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미국 최대 태양광 기업이죠. 에너지 관련주들도 탄력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38% 상승하면서 75달러 선에,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방산업체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466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주요 마감 현황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외신 기사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 기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제재 공포로 폭등했던 국제 유가가 장 초반에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전쟁과 제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심하게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2% 오른 11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고 전달해 드렸는데 전날 밤 최고 130달러까지 찍으면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 폭등분을 하루 만에 조금이나마 반납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에 전방위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폭등했던 이 유가는
독일이 에너지 제재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금씩 안정세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대러시아 제재에서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이 원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국제 유가 폭등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함께 이 밀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 국가의 밀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밀 가격 또한 고공행진 중입니다. 국제 밀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밀 선물 가격 지난주에만 40% 이상 올랐고 역대 최대 주간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밀 가격이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68%가량 올랐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은 글로벌 공급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나 대두 등 주요 농작물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이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물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저가형 스마트폰 출시 예정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전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애플이 연례 봄 제품 출시 행사에서 5G 기능을 갖춘 새로운 저가형 아이폰 SE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2년 만에 아이폰 SE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개선된 카메라와 더 빠른 프로세서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IDC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서유럽이 최근 몇 년 동안 아이폰 SE 판매 최고 시장이었다라고 전달하면서 새로운 아이폰 SE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출하량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새로운 버전의 아이패드 에어와 고급형 맥 미니까지 출시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들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실 첫 번째 위원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기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죠.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영향이 어떨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이렇게 공포의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현재 이 뉴욕 증시 상황과 함께 국내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증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주제에 따라서 공통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최근에 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 ETF 관련된 쪽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보통 그렇죠. 어떤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이게 투자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기회를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저가만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이와 같은 러시아 ETF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내 쪽은 일단 거래 정지가 됐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러시아 ETF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인 ETF 같은 경우 이쪽에서 일주일간 한 65% 하락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정도까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단은 거래 정지 상태죠. 예, 러시아 증시가 거래 정지 상태고 또 러시아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자국도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들이고 게다가 또 해외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해외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자본 통제 모두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흐름들이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 러시아 쪽에서 MSCI 퇴출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그렇게 되면은 MSCI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존에 들어갔던 비중들 물론 얼마 많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 팔아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쪽에서 거의 상각 처리해야 될 입장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나머지 또 국가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아직 어떻게 클지는 모르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번에 또 신용등급까지 러시아가 강등이 된 사태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 쪽의 국가 신용등급은 지금 이 기점을 보게 되면 거의 부도 상태라고나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거의 C등급 정도, BB 단계도 아니고요. C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투기도 지나서 투기보다는 거의 이제 부도 취급 당하는 쪽으로까지 들어왔다라고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위축이 많이 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신용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를 통해서 또 대부분의 신흥국의 CDS라고 하는 즉 어떤 그 위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국가 위험도의 프리미엄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또 신흥국 환율의 불안 같이 동반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즉 연쇄적인 도미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들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인만 보게 되면은 내 소중한 자산을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거기다 베팅해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너무 투기적으로 자산을 몰아가는 건 반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재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재개가 된다는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아마 또 주가가 급등할지 아니면은 제재를 여전히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반등 시도하다가 또 꺾일지 아직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 가격만 생각하고 투기적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식시장에는 공포나 포성에 매수를 해라라는 격언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었다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유가가 급등하거나 러시아 관련된 상장지수, ETF에 좀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다라는 이슈를 먼저 좀 여쭈어봤는데요. 러시아에서도 자산 투자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러시아의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100조 원 가까이 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러시아 내에서 투자를 하는 자산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러시아의 자산가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보통 보면은 연예인하고 부자들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 부자들 걱정할 게 아니라 저희 계좌 걱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러시아도 타격을 받죠. 당연히 그동안에 신흥 부자라고 하는 특히 상대적으로 약간 초전 자원이나 또 그의 어떤 그를 또 충분히 활용을 해서 초전 자원을 또 독점해서 그를 이용하는 세력들, 부자들이 또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들이 또 부자가 되면은 권력과 같이 또 평행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대부분의 러시아 부호들도 정부라고 하는 대표적인 푸틴 세력들과 같이 결탁하면서 뭔가 세를 넓혀갔던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서방 세력들도 거의 너희들도 같은 통속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제재를 이제 심각하게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당연히 타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러시아의 부호들 자산 매각을 일단 왜냐하면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현금화를 지금이라도 빨리 해놔야 좀 더 견뎌갈 수 있겠다는 입장 쪽에서 자산 매각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자산들을 계속 매각해서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특히 영국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런던 그라드라고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러시아 자산들이 어떤 가서 투자를 하거나 또 그를 손쉽게 영국이 브렉시트가 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유럽의 눈치를 안 보고 또 러시아의 자금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경향들까지 봤을 때는 그를 통해서 런던에는 러시아 부자들의 뭐 부동산이나 자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한 20억 달러 자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정도면은 상당히 또 많은 돈이 런던 쪽에 영국 쪽에 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또 자산 매각으로 빠르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영국 경제도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세부적인 걱정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러시아 신흥개발 쪽에서 최근에 떠오른 분, 친구, 이런 분이 올리가르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데 아마 거의 푸틴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와 함께 이번 몇 년 전부터 떠오르기 시작했던 부분들, 특히 첼시라고 하는 프리미어리그의 구단주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수백만 달러 운영 자금에도 사비로 쓸 정도로 그렇게 아꼈던 축구단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내 거라는 소유욕들이 상당히 커지는 부자들의 관념을 봤을 때 구단도 첼시의 명문 구단이 내 소유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확장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이제 철퇴를 맞는 과정이 나오고 또 대부분의 서방국과 유럽 쪽에서 관련된 뭐 유트나 또 자산들 압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감이 커지겠죠. 또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정치적인 목표가 있고 이념이 있는 상황 쪽에서 이와 함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럼 다 같이 동조를 하면서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우리는 하나야. 라는 생각 쪽에서 같이 어떤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비슷한 이념과 생각들을 끌고 가는 과정 쪽에서 만약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똑같은 이념에서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조 쪽에서 이제 러시아 부호들도 좀 편이 갈리기 시작한다는 반응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경제도 그렇고 거기다가 갖고 있던 자산도 쪼그라들고 특히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게 되면 더 큰 타격이 있고 이런 단계가 나오다 보니까 내 재산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쪽에서 여전히 내가 같은 배를 타고 푸틴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여기서 심각한 고민이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러시아 국민들도 상당히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전쟁의 명분이 푸틴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정치적 명분을 강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반대나 어떤 정서가 그와 비슷하지 않게 정반대 의도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푸틴 혼자와 나머지 서방 세력과 우크라이나의 대결이 되는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체제에 대한 위협도 상대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그걸 노리면서 서방국가도 제재를 좀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정도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좀 사태를 급변하게 만드는 즉 어떤 체제의 변화나 전복이 나올 수도 있을 상황으로까지 다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련된 뉴스들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내 투자자분들도 정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보통은 이제 일으키는 이유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걸 텐데 사실 경제 상황만 보면 러시아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돼서 러시아가 더욱더 힘든 이유가 서방의 고강도 경제 제재 속에서 이 달러의 씨가 마르면서 이 국채, 그러니까 러시아가 빌린 돈을 갚는 기간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16일이라던데 그걸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시장의 영향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넘기게 되면 디폴트죠. 예, 그래서 지금 16일을 러시아 디폴트 선언으로 많이 보는 상황들 쪽에서 그날이 또 겹치는 게 FOMC 회의와 또 결과 발표되는 게 국내 우리나라와도 또 연결되네요. 참 이래저래 다음 주까지도 이런저런 또 이슈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왜 러시아 리스크가 그렇게 신용 리스크가 이렇게 부담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러시아 신용 리스크를 안고 있는 쪽 만약에 이게 부도 채권으로 처리가 되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각 처리가 되겠죠. 근데 상각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유 돈 못 받으니까 없는 걸로 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돈 빌려준 데가 중요하겠죠. 이 러시아 쪽에 자원 개발하고 여러 가지 차관을 들여올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했었던 쪽이 이제 유럽 쪽 은행들입니다. 그럼 유럽 은행들이 서방 유럽 은행들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거 돈을 못 받게 되면 그거만큼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쪽에서 또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쪽이 또 어디냐라고 봤을 때 유럽 내부적으로도 있겠지만 또 아시아 지역 쪽도 같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면 자금을 회수했을 때 급격한 신용 리스크, 신용 회수가 발생하면서 유동성이 또 부족해지는 현상. 그러면 이게 과거에 나왔던 리만 브로더스 사태부터 이어졌던 금융위기와 또 비슷한 현상들이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연쇄적으로 도민으로 또 아시아나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도 또 돈 빌려가네. 그 우리도 같이 회수해야지.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심각한 또 여러 가지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좀 더 이 제재를 통해서 확대가 되는 현상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런 데까지 나오기 전에 뭔가 어떤 해결이나 좀 진전이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당장 오는 16일에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갚아나갈 능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오늘 어떤 작전을 펼칠지 가장 궁금한데 내일 저희 휴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내일 휴장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렇죠. 예, 투표하는 날입니다. 네, 투표는 꼭 하시고요. 그리고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좀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유가 급등 이런 것도 보면 투기적으로 극단의 심리까지 포함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내일 모레 전쟁 끝나고 다시 유가 하락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환경이 나오다 보니까 더 심리가 불안해지고 극도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유럽 시장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까지 반영된 만큼 서서히 그쪽에 대해서 영향이 없을 걸로 봤었던 이제 국내 기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없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 쪽에서 또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급등한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를 충분히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못할 가능성이 많고 부담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에서도 지금 이제 타격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이나 시장의 위축은 당장 뭘 해결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기 좀 힘든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내일 이후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여기서 싸다고 주식을 들어가기보다는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견딜 수 있는 작업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쪽에서 너무 공격적인 대응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좀 비그치고 나서 흐름을 바라보자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 가격이 싸다라고 들어가는 전략들은 반대. 그리고 오히려 안정으로 좀 여력 찾은 다음에 보자라는 시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작전까지 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와 월가 현지의 이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 시카고에서 또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재무 컨설턴트로 계시는 버니 씨와 연결을 해서 미국 시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두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월가 트레이더 버니 씨와 함께 주식시장과 이 선거와의 관계와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ell, there's so many factors that affect the market, okay? And then we can take a look at the market and we can say it's cyclic, okay? Or it has cyclicality to it. In other words, it tends to do similar things over time in certain conditions. You know, when the Fed eases, the market tends to outperform. When the Fed tightens, the market doesn't outperform as much as when the Fed eases, although we've shown that the market does outperform sometimes, actually more than often. But one of the things we're in this year, this is 2022, is a midterm election year, an off-cycle election year. So our presidential elections are every 4 years. So in the middle, every 2 years after an election, and then every 4 years after that, we have midterm elections. So what we found, though, is when we go back to 1950, post-World War II, what do the returns look like in a midterm election year? So let's take a look. Now, what we've done here is I've identified the year, okay? I've identified the date of the low, okay? The pullback within that year, so the amount of price decline we saw in that midterm year, in essence 2022, the return 1 year after the low, and then I've also added our governing parties and who's leading in what. So is it a Democrat or a Republican? Is in the President's office, in the Se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finally, I've said, are there exogenous factors that affect the market, global issues that are driving that year? So the Korean War, the Bay of Pigs, where the Soviet Union installed missiles into Cuba aimed at the United States, the Vietnam War, 9/11, all sorts of that. And what we want to see is let's go through each one of these years really quickly and identify what's happened and where we go out after that. Because we're going to work on the premise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to buy the market in a midterm election year, and we're going to prove out whether that's true or false. So 1950, we were down 14%, we rallied 31%. We have what we have this year, a Democratic president, a Democratic House, and a Democratic Senate, okay? 1954, and that, by the way, was in the Korean War. 1954, we had a great rebound year. It was all Republicans at that time. 1958, we were up, okay? 1962,
we were up. We had a Democratic president, John Kennedy. We had a Democratic House and a Democratic Senate. What we had in 1962, we had basically, let's call it a spy plane, a U-2 plane that got taken down, U.S. plane taken down in the Soviet Union. Is a big deal. They held the pilot captive for a period of time. And on top of that, the Soviet Union brought in the missiles into Cuba that year. And so there was a lot of basically internal issue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conflict. 1966 was the height of the Vietnam War. It was all Democratic, and we were 33% up that year, the following year off the low. So let's go to the next sequence. 1970, so these are all in about 15 years. So 1970, we pulled back, we were split, we still had more of the Vietnam War. You can see these rallies are fairly significant. 1978 was not. But 1978, what we had in 1978 was we had the stagflation, where we had very high unemployment and very high inflation at the same time. And so we really saw no growth. Jimmy Carter was our president. He was a one-term president. He lost to Ronald Reagan because Ronald Reagan asked people, do you think you're better off than you were when Jimmy Carter got elected than now? And it was kind of a blowout. Jimmy Carter lost, Ronald Reagan won, and they turned the presidential office basically to a Republican for the next 12 years. 1982 was the bottom of the stock market, and we had a 58% rally that year off the low, and that stock market bottomed in August of 82. 1986, we had a big rally. Let's go to the next. So you can see every year, a year out, we've had a big rally. Now what we're going to find, though, is that we had fairly significant declines. But when we go and we try and look back at what we had on this decline right here, we had the dot-com bubble, where we had inflated the value of stocks to a level significantly higher than what we've inflated the value of stocks this time. We had 9/11, and we were preparing to invade Iraq. So there was so many issues going on at that time,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causes that we went down so much. But that was a great chance to make purchases down there, and we rallied fairly significantly after that. Let's go to the next clip. Okay, so 2010, we have what we had again. We were in the throes of the Afghanistan condition in basically 2011, 2010, and 2014. In 2014, Russia invaded Crimea, but we still have had positive returns out 1 year and not significant negative drawdowns during this period, similar to what we have right about now. Currently, we're down 11.4%. So if we look, the average decline during a midterm election year is about 16%, a little over 16%. And the median, half of them above, half of them below, is 15%. So we are right now probably, the stock market's down, the S&P 500 is down 11.5. We're down a little bit less than the average. We may go lower. I'm not necessarily saying this is the bottom or not the bottom, but the returns out 1 year are fairly significant from the date of the low. We still don't know what the date of the low is. Right as of today, the date of the low is this week, but we don't know for sure going forward from that. But I think that the midterm election analysis has shown that since 1950, and we've had basically 70 years, every 4 years, and we've been higher, substantially higher, 1 year after the low during that period. Now, what we can also say is,
since we look at a midterm election year, the low has probably been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Not always, but the low has probably been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n the move is 1 year out from the date of that low.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현재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사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 아무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주식 보유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외부 변수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수급까지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사는지 아니면 손절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주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느냐, 손절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분들은 마음 같아서는 올라오면 다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이슈로 포착할 만한 특징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가 그 전제를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저희가 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의 상승 자체는 더 크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촉발되는 요인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주들 원유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비철 금속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강세가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큰 상황이고요.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업종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오르고 있는 결과로 보더라도 그 장중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중을 크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현재 시장에서 가깝게 수익에 갈 수 있는 게 뭔지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실적과 관련된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주는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왔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소비가 일부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풀리면서 실적에 대해서 기존의 발생이 줄어들었던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제품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주 부분도 그렇고 맥주 부분도 그렇고 제품 가격의 상승을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되면서 외부 요인이긴 하지만은 관련된 그런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올리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논리로 봤을 때 제품의 그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의 증가 요인도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나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존 시장 대비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기는 했지만은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꾸준한 그 M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 대해서 위로 조금 열려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심플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실적주가 낮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매출과 제품 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일수록 오히려 심플하게,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하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적에 좀 방점을 찍어 드렸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건 IT 쪽입니다. 성장주들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오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만 국내 시장은 IT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나요? 혹은 놓아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큰 고민이 있는 게 IT 업종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30%가 됩니다. 그중에서 반도체가 25% 정도가 되는데 시총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면 IT 같은 경우는 이게 사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을 사느냐 아니면 파느냐 이 국면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실적에 대해서 IT 같은 경우는 추정이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품 가격의 변화 자체도 좀 디램 선물이라든지 디램 현물이라든지 다양한 가격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업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그 사업부별로 좀 실적 추정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그 특정한 업종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심플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관관계를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주가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찾아보면 조금 더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관계수가 한 1보다 조금 안 되게 되는 수준이고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게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2월에 우선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근데 2월의 지표라고 하면은 저희가 1개월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 주가의 반영 같은 경우는 이미 돼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디램의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팟성으로 하루마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디램 선물 가격이라든지 여기에 반영되는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작년 말 전부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IT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와 비추어 봤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업종이기는 하지만은 그 주요 지표가 되는 디램 현물 가격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 본다면 조정 시에 매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초에 갭 하락을 했었다가 일부 그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시계열을 놓고 주가를 살펴보면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의 종목이라든지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반등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최근에 추세가 될 수 있는 지표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훼손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돌아섰을 때는 가장 먼저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과 업종이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주는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삼성전자 대비해서 더 좋다라는 접근보다는 그 사업부적으로 아무래도 이 한 부분만 살펴보면은 저희가 쉽게 좀 그 지표라든지 그 부분에서 함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봤을 때 현재는 그 주식을 파는 국면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가지고 가는 국면, 그다음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국면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아야 되고요. 대신에 그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데 분할 매수 구간으로 이제는 IT 업종, 특히 SK 하이닉스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장 자체가 현재까지 나왔던 외부 변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협상이 이제 3차까지 진행됐는데 추가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외부 변수가 더 커진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로 접근했던 게 새로운 외부 변수가 생기면은 또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응도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시장을 대처하고 IT 업종 같은 경우도 시각을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되 조금 더 다른 변수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네, IT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특징주 SK 하이닉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사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릴 텐데 내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우리 시장 하루 쉬어가고 그 다음 날부터 또 개장이 되는데 대선 후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또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시장에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국내에서 바라보기에도 그렇고 해외에서 바라보기도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미치는 게 주식시장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린 요인으로 저희가 정책을 놓고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표심 자체가 부동산 쪽에 많이 정책이 달려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부동산에는 긍정적인 정책을 내놨고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지금 부진한 측면, 저희가 PBR 지표로 살펴보면은 채 1배도 안 되는 수준 한 0.6배 정도, 0.8배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는 상당히 지표로만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데 이게 정부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정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그 여부를 빠르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해소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같은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의 결론이 나면은 시장 그래도 최근에 흔들림이 크고 한데 한 가지 변수는 또 제거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조금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의 전략까지 이사님과 함께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또 있죠. 그 기간 동안 우리 증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